정면 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최강변기, 오늘은 손정혜 변호사, 아시아경제 장영진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장영진 기자님. 네. 회사 분위기 괜찮습니까? 힘듭니다. 많이 힘듭니다. 청와대가 화가 많이 났던데. 그러게요. 저도 사실 어제까지는 분위기 파악을 잘 못했어요. 못하고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냐? 네, 회사 괜찮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전화를 하셨으면 꽤 심각한 사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회사 연락을 해서 물어보니까 상황이 좀 심각하더라고요. 네. 뭐 장 기자가 쓴 기사는 아니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사실 이런 게 좀 이렇게 우픈 얘기인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후배들한테 솔깃한 어떤 단독거리가 왔다. 그러면은 단독 주는 사람 일단 의심해보라 그럽니다. 그 사람이 우리한테 처음 왔겠느냐. 다른 데도 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데 거기서 튕기고 우리까지 왔으면 다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일단 한번 의심해보라라고 했는데 글쎄 제가 그런 얘기를 할 땐 약간 우스갯소리처럼 농담처럼 한 얘기인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런 생각을 좀 가졌어야 되지 않느냐. 좀 우픕니다. 예. 이런 얘기하고 회사 다시 돌아가도 돼요? 괜찮습니까? 글쎄 응원을 드리겠다는 말밖에 해드릴 말이 없습니다. 예. 후배 검사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돈을 건넨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수사를 받았던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무혐의 처분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법정에 선 게 이번 주에 두 번째입니다. 처음은 김영란법 위반으로 한번 기소가 돼서 실제로 재판에 넘겨졌죠. 하지만 1, 2, 3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고 무죄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랬는데 무죄 확정이 되니까 모 시민단체에서 이영렬 중앙지검장에 대해서 다시 고발장을 제출합니다. 이건 김영란법 위반이 아니라 뇌물죄다. 왜냐? 당시 돈을 받은 후배 검사들은 법무부 소속이었고 이영렬 전 중앙지검장은 그러니까 검찰 소속이죠. 그러니까 법무부는 검찰에 대한 인사권과 지휘권을 갖고 있으니까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돈을 준 것이다. 따라서 직무와 관련해서 인사와 관련해서 돈을 준 것이다. 따라서 뇌물죄로 처벌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이와 관련해서 서울중앙지검 외사부가 무혐의 결정을 내렸고요. 이영렬 전 중앙지검장뿐만 아니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역시도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예. 그러면 김영란법은 재판에 가서 무죄가 확정된 거고 뇌물에 대해서는 검찰 단계에서 혐의 없다 이렇게 결론 난 거네? 네. 대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봐서 이제 뇌물수수는 무혐의 처분이고요. 다만 김영란법 위반은 기소를 했지만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된 판결로 무죄이다라고 선고를 받았는데 가장 큰 이유는 이 돈을 건네준 이 돈의 성격, 그러니까 100만 원씩 이제 준 돈이 김영란법의 규정에 의하면 위반되죠. 형식적으로는. 근데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고요. 상급자가 하급자를 격려하거나 유로하기 목적이었기 때문에 김영란법이 예외 사유로서 허용이 되는 행위다. 이렇게 본 것인데 그 당시 100만 원씩 주고 1인당 식사비가 9만 5천 원이었으니까 김영란법이 사실은 규정하는 그 한도를 넘은 거거든요. 그렇죠. 다만 이제 예외적인 사유로 인정함으로 인해서 김영란법에 로 적용된 1호 검사인데 또 1호 검사로서 무죄가 확정되면서 사실상 이 모든 돈봉투 만찬 사건은 위법한 게 없었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 거라서 조금 뜨거운 이슈였는데 결론은 조금 그렇네요. 아쉬운 사건입니다. 근데 이영렬 지검장 자신의 주머니에서 그 자신 돈으로 준 겁니까? 아니면 이게 특수활동비의 일종이었던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근데 사실 특수활동비라는 게 이때까지만 해도 사실 문제가 전혀 안 됐어요. 그리고 딴 데 쓰는 게 아니라 후배 검사들의 격려하기 위해서 줬다라고 하면은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한 적도 없고 또 그게 법적인 외에 도덕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그때까지는 생각하지도 않았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간 보면 좀 헐거웠고 느슨했던 그런 관행이 아니었던가. 그래서 이것이 이 정권이 바뀌면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던 사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건에서 이제 무죄가 나올 수 있는 사건이라고는 예상을 하지만 이제 조금 의문을 가질 점은 이런 겁니다. 상급자와 하급자의 지위만 있었느냐. 이중적인 지위도 있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법무부에서 오히려 또 상급자의 지위에서 권한이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중적 지위에 대한 판단은 조금 미흡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지금 김영란법이 우리 사회에서 정착해 나가고 있는데
있는데 이 김영란법의 의미가 좀 퇴색돼서 서로 경각심을 안 갖고 그냥 김영란법 위반되는 사례들이 좀 있지만 실제로 처벌되는 사례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 사건도 그럼 간행이라는 이유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위로 목적이라는 격려 차원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회피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어떤 기준이 또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 YTN 사장님이 저한테 경로금 이렇게 100만 원 주면 뭐 김영란법 안 되겠네요. 그럼.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방송 잘해서 시청률 올리라라는 경력금 쪼니까요. 바다는 보셨어요? 당연히 못 받아가지고 지금 이 방송 듣고 있을 텐데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런데 이영렬 지검장 면직 취소 소송이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무혐의 처분 났는데 이게 소송 영향 줄까요? 아무래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걸로 보입니다. 근데 다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그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특수활동비에 해당되는 건데 이렇게 써도 되느냐라는 어떤 도덕적인 또는 정치적인 행정적인 책임을 물을 수는 있기 때문에 반드시 승소한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무죄 또는 무혐의 결정을 받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유리한 고지에 올라선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일단은 가장 두 가지 품위유지 위반하고 법령 위반인데 법령 위반 사유가 지금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되고 무혐의 처분으로 확정이 되면 법령 위반 사유는 없는 거죠. 그럼 다시 징계 양정에 대해서 다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취소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다른 얘기 봅시다. 윤창호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고요? 그러면은 일단 이게 1단계는 장애물은 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법사위에서 그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되거나 계류돼 있는 법안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법사위 문턱을 넘어섰다라는 것은 이제 그 90% 그러니까 구분응선을 넘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면은 내일 본회의가 열릴 예정인데 내일 본회의에서 통과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입니다. 이번에 통과된 윤창호법 내용을 보면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 부분하고요. 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 부분입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음주운전 기준이 강화됩니다. 현재는 0.05% 이상 혈중 알코올 농도가 그 정도는 돼야지 적발이 되는데 이것이 0.03으로 떨어집니다. 이렇게 되면은 소주 한 잔 정도면 적발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는 면허 취소 기준이 0.1인데 앞으로는 0.08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해서 실형을 선고하는 그 기준이 높아졌는데요. 2회 이상 적발이 되면은 2년에서 5년까지 징역에 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음주로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에는 피해자가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1년에서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그리고 만약에 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혹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예. 근데 윤창호 씨 친구들이 재논의해달라고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조금 미흡하다 이렇게 판단된 것 같아요. 일단은 원하는 이제 5년 이상의 징역 그리고 최대 무기징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수정된 안이 3년 이상이다 보니까 말하자면 말로는 이제 살인에 가까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라고 하지만 살인의 형량이 아니라 상해치사, 폭행치사의 형량을 맞췄던 것은 그만큼 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된 치지 않느냐 좀 무색해졌다 이렇게 좀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 아쉬워하는 부분은 이제 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또 이렇게 내린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입법례를 참고를 했고 다른 어떤 법정형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어찌됐든 고의범보다는 과실범 쪽에 무게를 둔다면 5년 이상은 좀 많다 뭐 이런 시각으로 이렇게 변경된 걸로 보입니다. 윤창호법 처음에 얘기 나올 때 위헌 소지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를 국회의원들이 신경 쓴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5년 이상이라는 건 고의에 의한 어떤 살인의 유사한 형량과 유사한데 특히 이제 최대 무기징역까지만 보더라도요. 그런데 어찌됐든 음주에 대한 사고는 음주 자체는 고의일지 몰라도 그 사망이라는 결과는 과실로 인한 거기 때문에 고의범으로까지 규정하는 것은 좀 형벌이 좀 지나칠 수 있다. 오히려 지금 형량의 문제가 되는 것은 1년 이상 유기징역이라고 하면 징역 10년도 내릴 수 있고 15년도 내릴 수 있는 것인데 하한이 문제가 아니라 실무상 나오는 양형이 문제여서 실무 양형 기준을 대폭 높이는 것으로 우리가 권고를 하겠다라는 취지여서 단계별로 상승해 나가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고 이 문제는 사실 성폭력 관련된 법령이 개정될 때도 똑같은 문제가 생겼는데 성폭력 사건의 어떤 법정형이 살인에 유사하면 이거는 조금 그 처벌의 형평성이 안 맞지 않느냐
그런 논의가 계속 있었거든요. 이것도 아마 단계적으로 상향해 가지 않을까. 일단 1년에서 3년으로 높았고 최대형도 바뀐 거는 그래도 갈목할 만한 어떤 가시적인 개정이라고 보입니다. 예. 그 음주운전 사고로 2명을 숨지게 했던 탤런트 박혜미 씨 남편 황민 씨에 대해서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징역 6년을 구형을 했는데요. 사실 이 6년보다는 아무래도 좀 그 실제 재판에서는 어차피 양형이 나오겠죠. 낮아질 것이다라는 걸 감안하고 조금 높인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번 이제 김수남 검찰총장 시절부터 계속 이 적어도 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이제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상해치사 혹은 살인죄에 준해서 처벌해야 한다라는 그런 입장을 계속 밝혀왔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자면은 2명이 사망을 했으니까 3년 이렇게 잡은 것 같기도 하고요. 또는 뭐 또 부상을 입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상습적인 음주운전이라는 점도 있고 또 과속이라든지 여러 가지 가중 요소를 감안해서 6년 정도를 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인데요. 뭐 지금 법정 분위기로 보자면은 상당히 좀 높은 형량, 뭐 6년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그에 준하는 형량이 나올 가능성이 뭐 높아 사회 보입니다. 분위기도 있고 하니까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박용진 3법을 두고 여야가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자, 자유한국당이 한유총이 주장하는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 인정 대체 법안을 발의하겠다라고 했다고요? 예, 대체 법안을 발의하겠다. 그리고 오늘 그 법안을 가지고 갈 테니까 박용진 3법하고 같이 놓고 우리 그 협의를 해보자라고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뭐 오늘 그 국회에서 이것 때문에 상당히 그 경론이 오가고 또 이렇게 서로 좀 질책하는 분위기가 왔다 갔다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오는 3일 다시 한번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근데 오는 3일 이게 대체 입법이 나오고 또 어느 정도 틀이 잡히지 않으면은 정기국회 내에서 처리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정기국회 안에서 이게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는 내년 초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경우가 문제가 되냐면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그 여론이라는 것이 항상 이렇게 집중이 돼 있고 관심이 집중돼 있을 때 이렇게 법안이 빨리 넘어가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은 사실 법안이 상당 부분 후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폐기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아마 지금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보기에 따라서는 약간 이렇게 이런 그 현재 이런 여론의 관심이 조금 옅어지고 희석될 시기를 기다리고 있지 않느냐, 시간 끌기를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자유한국당에서 지금 유치원의 사유재산을 보호해야 된다. 그러니까 유치원에서 사립유치원이 개인이 땅을 사고 그 위에다 건물을 자기 돈으로 지었으니까 정부가 시설 사용료를 주라.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거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고. 저는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논리인지를 모르겠어요. 네. 이게 사실 사유재산 인정하라 마라 이 말 자체가 이름부터 상당히 왜곡돼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강제 수용을 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뭐 사유재산을 인정하라 마라 합니까? 아니 사인이 사설 유치원을 운영을 하면서 돈을 벌잖아요. 그 부모들로부터 그 다 원비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뭘 또 거기다가 사유재산을 인정하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박용진 3법에서 주장하고 요구하고 있는 것은 국고보조금 세금을 똑바로 쓰라는 얘기인데 거기에 갑자기 사유재산을 들고 나온다는 건 어떻게 보면 이건 상당히 그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장난질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국가가 왜 그 사람들한테 시설 사용료를 줍니까? 사실 국가는 그 사람들이 그 유치원을 잘 운영하라고 보조금 혹은 지원금을 주는 것인데 그 국가로부터 돈을 받았으면 국민의 혈세를 받았으면은 투명하게 써야죠. 근데 그걸 가지고 갑자기 사유재산을 들고 나온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손보라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민주당에서는 이게 이제 뭐 강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수용하거나 공공성으로 제한한 것은 아니고 그동안 이제 세제 혜택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시설 사용료 부과는 근거가 없다라는 게 이제 민주당의 반대 논리인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도 이 부분은 사유재산, 그러니까 그 시설에 대한 권리나 감가상각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사유재산의 권리로 보장해 달라고 하는데 그 주장 자체가 이제 유아교육의 교육 공공성과 배치되는 주장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비즈니스로 볼 것이냐, 교육으로 볼 것이냐의 어떤 관점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서 이 법안을 가지고 온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이게 통과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법안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지금 여야가 다투지 않고 동의하는 부분은 사립유치원의 회계 시스템을 의무하는 부분은 사실은 자유한국당도 반대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법안이라도 사실은 연내 통과해놓고 이 사유재산의 문제라든가 시설료 부과의 문제의 적정성을 천천히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한유총이 내일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열기로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집회입니까? 만여 명이 모여 집회라는 집회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한 유치원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내일 집회에서 사립 유치원이 위축되면은 학부모 선택권이 침해된다. 그리고 박용진법이 통과되면은 정부 통제가 강화돼서 이 사설 유치원들의 어떤 자율권이 크게 침해된다. 그다음에 정부가 현재도 이 처음 학교로 시스템 등으로 해서 사립 유치원을 압박하고 있는데 이 실상을 알리겠다라는 것이 지금 유치원연합의 주장입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이 현재 이 유치원들이 학부모들한테 참가를 강요하고 있다. 이런 제보들이 잇따르고 있어서 이 부분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사실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뭐 집회를 여는 거는 뭐 법으로 보장돼 있으니까는 뭐 열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학부모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 그건 좀 의구심이 드네요. 그러니까 결국 학부모들의 지지를 좀 받아야 되는 것이고 현재 또 뭐 단체 행동하겠다고 해서 안 하고 이제 후퇴했는데 다시 집회 시 소식이 알려지고 있는데 결국은 학부모들랑 면대면으로 교육 어떤 활동을 하시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서로 상생해야 되고 학부모들의 요구 그리고 어떤 투명한 재정 관리가 이루어졌을 때 사실 더 적극적으로 유아교육 하시는 분들이 지지를 받고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대적인 관계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각자의 입장을 조금 다시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아예 기부 체납해서 본인의 재산을 기부해서 학교를 운영하게끔 하는 선행을 베풀었던 교육자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나치게 사유재산의 권리나 이 비즈니스 차원에서 접근해서 정부에게 각종의 어떤 시설 사용료나 이런 것들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본인들이 교육 현장에서 희생한 그동안의 노고가 폄하될 소지가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좀 균형감 있게 서로 주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자, 이제 이동희 뉴스 정면 승부를 네이버 오디오 클립으로도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 가셔서 이동희 뉴스 정면 승부 검색하면은 나온다고 하니까 네이버 로그인 하시고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